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최적화 캐릭터예요. 보험 영업에도 보험 영업을 잘하는 최적화 캐릭터가 있어요. 흔히 블로그 최적화 글쓰기, 유튜브 최적화 로직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보험 영업에도 최적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진화 심리학을 조금 알면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왜 이게 고객들한테 잘 통용이 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영업은 연애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영업은 연애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남자잖아요. 남자 보험 설계사. 만약에 여성 고객을 제가 만났다고 칠게요. 그럼 여성의 심리 상태는 사실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성이 본인 신랑감 고르는 기준이랑 똑같아요. 신랑감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돈을 잘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의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줄 수 있는 남자. 두 번째, 자기만 사랑해야 되잖아. 바람 피면 큰일 나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말이죠, 생존과 번식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생존과 번식. 인간의 그냥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생존하려고 태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번식을 시켜야지만 인간이 계속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 때문에 태어난 건데,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뇌나 이 심리가 여기에 맞게끔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생존은 잠깐 빼고 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과 남성은 번식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내 몸에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난 이후에도 아기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을 강력하게 갖게 돼요. 그걸 바로 모성애라고 하죠. 여러분, 부성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성애라는 말을 쓰나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즉,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수치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0배, 많으면 100배까지도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남성은 임신을 본인이 하지도 않고 또 부성애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룻밤만 힘을 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알아서 여성이 키우겠거니, 이런 심리 기제가 사실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오고, 그 유전자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될 거를 감안하면은 이런 신중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남성은 굉장히 좀 일회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맞는 건데, 그래서 여성은 심리적으로 이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고 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성으로 인해서 나와 내 아기가 과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냐. 즉, 현대사회로 치면은 큰 금액의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이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남성이 바람나서 딴 데 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바람을 안 피고 나한테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좀 복잡하고 또 이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없고 그러는 건데, 여성은 이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관심이 많은 남자는 그래도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알아서 내 기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래 놓고 잘못 선택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근데 여성은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이 남자가 과연 내 스타일, 내 기분, 내 성향,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서적 헌신을 많이 따져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게 만들거나, 어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화내지 않고 나에 대한 기분을 좀 맞춰줄 수 있다거나, 이런 걸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남자라면,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남자라면 추후에 바람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즉, 나한테 정서적인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해요. 아무리 나한테 정서적 헌신을 잘하고 기분도 맞춰주고 나를 사랑해 주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남성이 너무 쑥맥 같은 남자,
어디 가가지고 손해봐도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고 뭐 싸워서 질 것 같고 이런 캐릭터라면은 여성들이 사실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그 남성을 좋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반대로 남성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말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는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캐릭터를 합치게 되면 정서적인 헌신을 잘하면서 전사적인 남자, 즉 정서적 헌신이라는 건 낭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낭만적이면서 전사적인 남자, 즉 낭만적인 전사가 바로 이 영업의 최적화 캐릭터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성은 남자를 볼 때 그게 뭐 신랑감으로 보든 뭐 직장 상사로 보든 뭐 저처럼 영업인으로 보든 간에 그 기준은 정서적 헌신, 즉 낭만적이면서 전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 남자를 선택하거나 좋아하거나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즉 영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는 매우 정서적이면서 낭만적이고, 이제 낭만적인 게 영어로 하면 또 로맨틱한 거, 이런 느낌을 많이 주면서 또 이 사람만 믿게 되면 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지켜주겠구나, 또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잘 하시겠네, 무슨 내가 문제가 있거나 보호받고 싶을 때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무조건 고객은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낭만적이면서 전사적, 즉 낭만적인 전사, 이게 바로 영업인의 최적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장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낭만적인 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업인이라면은 고객한테 정서적 헌신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고객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사적인 느낌을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득이라든가 뭐 계약 체결 확률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제가 보험 영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치고, 그러면은 보험 상품들은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해드려요. 그 중에 느닷없이 나한테 꽂히는 상품들이 보통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사실은 LTC라고, 치매 걸리게 되면은 보험금 드리는 상품이에요. LTC.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파는데 저는 그때 그걸 굉장히 좋게 보고 많이 팔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치매는 누구나 좀 많이 걸리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치매 걸렸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을 주면서 안 걸린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많이 주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소개받는 이 고객님들이 나이대가 좀 많이 높으셔가지고 원래 또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노인복지 쪽이나 이쪽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어가지고 LTC를 어떻게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어떻게 타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고객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이거 되게 좋다, 그렇게 반응이 있으셨고, 그리고 보험금을 타도 좋고 안 타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타면은 치매에 걸린 거니까 거기에 맞는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좋은 거고, 안 걸렸다는 거는 나이가 들은 상태잖아요. 치매가 안 걸렸다는 뜻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보험금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좀 많이 팔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판 게 운전자 보험. 이 운전자 보험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하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뭐 혹시 혼자 뭐 주차하다가 사고 났든 간에 거기에 운전자에게 부상치료비라고 드리는 뭐 이런 담보까지 합치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았어요. 금속보태 구체적으로 제가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10,000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고객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건 내가 이득이지 해서 고객님들이 그걸 많이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파는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암내심, 수술비 뭐 이렇게 있는데, 건강보험은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그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설계사지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판단은 사실 병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렇게 행정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의 종류가 있고, 어떤 질병은 왜 발병을 하게 되고, 대략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병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이 정도 얘기하면은
고객님들이 또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이거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왜냐면 사망하기 전에는 뭐 크게 혜택을 보는 보험이 아니어가지고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고, 누가 제일 종신보험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부자들이에요. 부자분들이 종신보험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과 아는 분이 나중에 세금을 낼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은 종신보험 사실을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몇 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몇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보험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쉽게 말해서 꽂힌 상품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꽂힌 상품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아주 빠삭하게, 좀 표현이 그런가? 하여튼 빠삭하게 이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팔을 수 있는 상품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서 또 빠삭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빠삭하게. 그러면 또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세 번째 어떤 상품을 가지고 또 빠삭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메타인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는 것 같은 상태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아는 상태,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아는 상태면은 웬만하면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확실히 안다는 거는 상대방, 즉 고객한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보험 계약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말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험 자체가 나중에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설계사도 정확히 알고 있고 고객님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또 믿고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관 얘기 잠깐만 할 텐데, 약관도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관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보험회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놨겠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을 자세히 보잖아요. 약관을 자세히 보면은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애매할 때는 고객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 권고사항과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관이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약관은 제가 봤을 때는 고객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연장된 건데, 보상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보상 관련된 게 한 약 정리해놓은 한 3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사실 저만 아는 것도 좀 꽤 많아요. 한 10에서 20가지 정도는 이제 제가 아는 건데, 보상 관련된 거를 정립 해놓고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예시를 들고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다 보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도 훨씬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하자면, 보험 공부하는 법은 하나의 상품을 공부를 할 때 빠삭하게 하면 돼요.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꼭 생각을 하시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내가 어떤 도구를 하나씩 모은다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구를 하나씩 모은다 생각하고 이걸 하나씩 늘려가게 되면 보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객들한테 유리한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어떤 고객님들을 만나도 이 고객님한테는 이 상품이 어울리겠다, 이 상품이 제격이다, 맞다라는 게 사실 확 지나가요. 또 그거를 가입하셨을 때 나중에 고객님들 보험금 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약간 좀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공부 실제로 해야 되고요. 하나를 알아도 빠삭하게 알아놓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놔도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신뢰도도 높고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큰 이익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으세요. 자, 오늘은 보험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주팔자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점쟁이라 그러죠. 점술인 분들한테 몇 분에게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공통점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맞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보시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가 희극인의 사주팔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희극인은 누구야? 이제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 본인 팬이 많아야 되잖아요. 팬은 누구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팬이 많아야 되고 그 팬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고, 뭐 내가 가수라고 치면 팬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 앨범을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설계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험 상품이라는 걸 판매를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하는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까요? 그 어떤 좋은 상품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계사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품을 잘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설계사의 어떤 성향, 느낌, 여기서 느낌은 뭐 부드러움, 뭐 강력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영화로 치면 영화 캐릭터 같은 건데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캐릭터로 다가온 설계사한테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설계사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면 소개가 나오고 또 소개받으신 분이 또 마음에 들었다면 소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객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객층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연예인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연예인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의 마음을 뺏는 혹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고객의 마음을 뺏는 혹은 고객의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객들한테 내가 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고객님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은 고객풀이 쌓이면서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소득이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깡그리 무시하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하고 다니시면서 뭐 향수도 전혀 안 뿌리고 다니시면서 보험 상품만 이거 좋은데 왜 가입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센스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보험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약간 뭐 미신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재미삼아 여러분들 한번 점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는 날 10만 원 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한번 보시면은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미신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사주팔자는 희극인의 사주팔자다. 즉 연예인의 사주팔자랑 같은 거다. 고객의 마음을 뺏거나 고객의 마음에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영업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계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게 뭐냐? 간단한데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요 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대화하는데 저 피곤해요. 저 힘들어요. 바빠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바로 우리가 좀 바쁜 척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동정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사용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다는 건 조금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설계사가 되게 할 일 없이 한가해 보이면은 저 사람 되게 뭐 일이 없나? 좀 인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고객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전화 좀 못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쓴다던가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객을 앞에 놓고 막 바빠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거 가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계사님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실수 같은 건데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세 개의 단어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바쁘면 가, 피곤하면 다음에 만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반대로 고객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고객님들한테 그 초집중하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좀 풍겨줘야 되고 뉘앙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고객님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또 고객님이 말 안 해도 고객님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고객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져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칭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씀드리는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요거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와 또 우리 설계사님들이 절대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고객님께서 오늘 3,600만 원 주셨어요. 이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뭐냐, 실제로 고객님이 뭐 현금 저한테 3,600만 원 준 거는 당연히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 금액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객님 뒤에는 사실 한 몇십 명의 또 고객님이 버티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 정도는 한 분만 좀 가입을 하면은 가족분들의 계약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좀 설계사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어떻게 돌려봤냐, 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편분 계시고 이제 사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 2분 포함해가지고 4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4분 정도를 빠르면 10년 혹은 한 15년 정도를 제가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관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수수료가 약 3,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보험 양쪽, 그 다음에 자녀들 거 건강보험,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시면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니까 차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자녀들이 커요. 크게 되면은 또 자녀를 또 낳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들 저축보험, 애기들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좀 더 드시면은 이제 연금 준비해야 되니까 연금보험, 그 다음에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종신보험까지 하면은 3,600만 원이 아니라 뭐 이거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뭐 1억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종신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들을 저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아, 오늘은 나한테 15년 동안 3,600만 원을 벌어줄 고객님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고객님이 뭐 10,000원짜리 가입을 하시든 뭐 엄청 비싼 걸 가입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내 고객님한테 잘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나한테 오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고객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작은 거 가입하게 되면 솔직히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고객님한테 대하는 태도도 한 그 정도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 고객님은 나한테 3,600만 원 앞으로 주실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고객님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고객님을 대하다 보면은 또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았으면은 다시 또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한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 고객님 앞으로 굉장히 나한테 큰 금액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질감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고객님들께 잘하시라는 거예요. 잘하시라. 그리고 고객님들도 잘하는 설계사가 뭐 수수료를 얼마를 받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설계사들도 일하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고객님들이 뭐 그런 거에서 크게 신경 쓸 사람을 가끔은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한테 잘하고, 잘하면 당연히 고객님도 계약도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고객님들 관리를 하게 되면서 나한테 소득이 이렇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단순 숫자적인 논리로 오늘 이번 달에 새로운 고객 10분을 만나셨다 그러면은 3억 6천 번 거예요. 실제로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3억 6천을 나눠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잘하면 돼요. 근데 잘 못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 영상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고객님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한테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을 좀 기쁘게 할까? 성향을 맞춰드릴까? 재밌게 해드릴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객님들이랑 나랑 떨어질 일이 없어요.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가볍게 시작이 됐든 굉장히 친한 사람을 소개시켜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스타트를 했든지 간에 내가 고객님한테 생각하는 마인드는 이 정도라는 거를 꼭 고객님들한테 좀 전달되고,
그러면 또 고객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우리 설계사님들한테 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좀 영업을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만난 고객님이 앞으로 최소 3,600만 원 정도는 두실 고객입니다 하면서 생각하시고 잘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계약을 하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고객님한테 잘하려는 건데 잘하는 것도 잘할 기회가 있어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고객님들이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고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지나서 연락하는 거, 그 다음에 3달 지나서 연락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자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 근데 문자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성 내용을 보내시면 안 돼요. 정보성 내용을 많이 보내시면 돼요. 문자 하나도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용이 일반인들은 보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알았을 때 보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심지어 보험이랑 상관이 없어도 돼요. 잘 모를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꿀팁이다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문자로 좀 보내다 보면은 고객님들에게 접점이 생기고 보험 관련해서 어떤 문제나 궁금한 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설계사님들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고객님을 잘 해드린다면 나한테 좀 소득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다만 무슨 조건부식으로 내가 잘해드렸으니까 뭐 잘해주세요 뭐 이런 식은 아니에요. 뭐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고객님들한테 뭘 잘해드릴까, 어떤 도움을 드릴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행동이나 뭐 문자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고객님들한테 나중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저에겐 3,600만 원을 주셨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 실제로 설계사님들이 돈을 좀 잘 버시면 외제차를 많이 사요. 그게 허세라기보다는 약간 성공의 좀 상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차를 그런 거 타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일을 또 잘하기도 해요. 그 이면에 좀 깔려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외제차라는 차가 일단은 비싸잖아요. 국산차가 솔직히 뭐 한 3천, 4천 뭐 이 정도면 사는데 외제차는 7천, 8천, 뭐 1억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억 원의 돈이 있어야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할부가 됐든 뭐 리스가 됐든 결론은 어쨌든 1억 원의 돈이 있어야 그 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1억 원이 현재 있으면 뭐 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벌어서 사야 되잖아요. 벌어서. 좋아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우리 탄다고 칩시다. 선납금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뭐 대략 한 달에 한 250만 원 내야 돼요. 뭐 200만 원 이렇게 그냥 200만 원. 내가 200만 원을 벌 자신이 없으면 이 차를 못 타요. 맞죠? 맞잖아요. 200만 원 벌 자신이 없으면 못 타잖아요. 그럼 벌 자신 있으면 타는 거네. 혹은 내가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소득을 200~300만 원 더 벌겠다라고 도전을 해보겠다. 그럼 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우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외제차를 사서 그 돈을 다 갚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돈 버는 방법도 장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만 원을 버는데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융자 내고 생활비 하고 자녀 학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다 쓰는데 애가 이제부터 고3인데 학원에 가야 돼. 근데 학원이 요새 비싸잖아. 근데 월 100만 원을 더 내야 돼. 근데 이거 아빠로서 또 안 내줄 수도 없네. 근데 나는 500만 원 벌고 500만 원 지출이 꽉 차버렸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도저히 지출을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절약할 수 있는 게. 그럼 방법은 100만 원 더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더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빠는 이제 100만 원을 더 벌으려고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학원에 보내. 내가 돈 댈 테니까 넌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대잖아요. 어디서 100만 원을 이제 벌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를 깨우치냐면 나는 사실은 100만 원만 벌려고 어떤 거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200도 벌고 300도 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애기 학원 보내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공짜가 된 거예요. 공짜가 되고 원래 목표했던 것도 사실상 달성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 버는 방법을 하나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영업으로 들어와요. 영업으로. 저희 쪽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를 1억 원짜리를 사. 그 다음에 200만 원씩 할부로 내야 돼요. 그 200만 원씩 내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200만 원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200만 원 벌려다가 우리 영업적으로 500도 벌 수 있고 뭐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제차라는 거를 일단은 하나 내 거가 돼버렸고, 사실상 돈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고, 그 안에서 차 가격은 사실상 공짜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나요?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제차 타시는 분들을 찬성을 해요. 외제차를 사겠다 그러면은, 외제차를 사면은 그 다음부터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공부도 더 하게 돼 있고, 활동을 더 하게 돼 있고, 심지어 노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밥도 불필요하게 막 비싼 거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절약하는 거라든가 돈 버는 방법을 하나씩 더 장착을 하게 돼 있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진짜로 그거를 탈 능력이 진짜 안 되는데 허영기 뭐 허세 이렇게 가잖아요.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게 미간을 찡그리게 하는, 막말로 급도 안 되는 애들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뭐 차만 그런 거 탄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 외제차를 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거는,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방법을 또 하나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면은, 돈을 벌잖아요. 처음에 먹는 거를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외제차를 사. 무슨 몇 년 동안 나한테 항상 행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외제차 타니까 이제 집도 하나 있어야겠네. 그런 다음에 또 보통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이가 좀 50 정도 되면 뭐 상가도 하나 사고 뭐 땅도 하나 사고, 보통 이런 패턴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당연히 몸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방법을 하나씩 발견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6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도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달성하려면은 일단 여기서 소득이 안 나면 일단 영업으로 극복을 해야지 해서 영업을 좀 막 더 해버리는, 더 해가지고 여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영업에도 소득이 나오고 내가 새로 만든 사업에서도 소득이 나오고, 또 하나 만들어지면 또 거기서 소득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고한 게, 지금 책 중에 그 진짜 부자들이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조금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억으로 끌려고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은 한 2번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2번 정도 보시면은 이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좀 드실 것 같고, 또 그냥 과감하게 좀 도전하세요. 다만 너무 막 지금 200 벌고 있는데 1억짜리 차 막 사가지고 200을 다 걷다 넣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약간 이제 레벨업 한다는 생각으로 나한테 맞는 목표를 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일을 해보고, 목표를 좀 높이고 맞춰서 일을 해보고,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 이게 바로 레벨업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영업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우리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